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방역당국은 올여름 휴가를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서 비시즌을 이용해달라며 앞글자를 따서 가성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도 편법 없이 본인 인증 후에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모두 함께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부터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함께 견디어야 한다는 코로나19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공방정인이 이른바 조폭 연루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당 내에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언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째 1000명대를 기록하며 병상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교회 관련 집단 감염으로 신천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일전에서 패배한 야구 대표팀이 미국과 패자 준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오늘 승리할 경우 모레 금메달을 두고 일본과 다시 대결을 벌입니다. 제9호, 제10호 태풍이 연이어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말부터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고 더위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대선 주자 사이의 공방전이 이제는 조폭 연루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상대 진영 후보가 폭력 조직 출신 인물과 찍은 사진을 번갈아 공개하면서 신경전을 벌여 당내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조폭 연루설에 맨 처음 불을 댕긴 건 이낙연 전 대표 측입니다. 과거 이재명 지사가 광주 폭력 조직원 출신으로 알려진 5.18 구속 부상자 외 문흥식 전 회장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문 전 회장은 현재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연루 의혹을 받고 해외 체류 중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 지사 측에서 과거 이낙연 전 대표가 문 전 회장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조폭까지 소환한 네거티브 논쟁이 이어지자 또 다른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 측은 두 후보 모두 도를 넘었다며 즉시 공방을 멈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거 사진 폭로전에서 한 발 더 나가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접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겨냥했습니다. 연도가 달랐지요. 해명의 연도가. 그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을 낸 것은 2004년이었는데 그 일이 있었다고 본인이 설명한 것은 2005년에 농협 운운하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러자 이 지사 측은 과거 이 지사의 범죄 수사 경력 회보소 내용을 상대 후보 측 외에 일부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지난 2004년 단 한 건만 있다는 기존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어제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이걸 발급받아가지고 수사 중인까지 발급받아가지고 아마 다른 후보들한테 김남국 의원 통해서 보여준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정세균, 김두관 후보 등은 당내 검증단 설치를 요구하며 압박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검증단 설치 가능성을 일축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게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는 게 소송 진행 중에 소송 요건을 심사하자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지금 검증하면 되는 거죠.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 당이 중간에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 열린 원팀 협약식이 무색하게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 흠집 잡기 경쟁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정책에 더 집중해달라고 억울해하고 있지만 정책 공약을 덮을 정도의 비방전이 치열해지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의 인터뷰 발언이 뒤늦게 삭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말의 맥락이 잘려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한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언급하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례를 들며 지진과 해일로 피해가 크긴 했지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한 겁니다. 대규모 방사능 유출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최고 단계를 기록한 참사를 놓고 사실관계가 틀린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다 기사가 공개된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아무 설명 없이 해당 발언만 삭제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긴 인터뷰를 요약하다 보니 발언 의도와 다르게 잘못 나간 거라며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은 설계 결함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아니라 정전으로 인한 유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잇따른 말실수를 겨냥해 총공세를 폈고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요?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너무 위험하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야권의 다른 주자들도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생각 속에서 저절로 나온 그런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버스 출발을 앞두고 주요 주자들이 당내 일정에 이틀 연속 빠지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린 모양새입니다. 윤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방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기껏 준비한 행사를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빠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과연 이런 모습이 후보자에게도 좋을 것인지 또는 당에도 덕이 될 것인지. 특히 윤 전 총장의 경우 기습 입당으로 전초전을 치른 이준석 대표와의 기싸움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대북 송금 특검을 지낸 송두환 변호사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차관급 6명의 인사도 함께 단행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후임 인사는 없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송두환 변호사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송두환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03년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식견과 경제, 금융 위기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 디지털 금융 혁신,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이들 두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항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국립외교원장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발탁했습니다. 중도 사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후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후보자 낙마로 직을 이어오고 있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정 성과를 마무리 지을 시기이고 현 장관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임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이번 달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훈련의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를 공식 촉구한 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74명입니다. 남북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연판장 서명에 이어 공개적인 성명 발표에 나선 겁니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군사훈련 연기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 북쪽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한미 간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가 목표인 만큼 한미 동맹의 신뢰를 기초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그런 성명을 냈겠지만 저희 당 지도부의 입장은 원칙대로 한미합동훈련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를 주장하기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훈련에 참석할 미군들은 대부분 한국에 입국한 상태이고 이처럼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면서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대선을 앞둔 표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김여정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까?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두고 통일부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부처 간 이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여당 내 불협화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했던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171표 차이로 당선됐죠. 하지만 이후 윤 의원 측이 건설 현장 식당의 속칭인 이른바 한바 브로커 유상봉 씨를 동원해 선거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의원으로부터 식당 운영권 등을 약속받고 경쟁 후보를 허위 고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확인자를 여기 하나 넣어서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사기관에 뭐 진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단지 이제 그러면 출마를 포기시키는데 사용을 하겠다고. 저희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안상수 의원에 대한 이제 진정서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는 윤상현 의원 쪽에서 원한다, 그거를? 그러죠. 안 그러면 그걸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 의원은 억울한 민원이 있다고 해 유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선거 공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의원과 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복당 처리된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앞으로 당을 위해 눈보라에 맞서 앞장서는 셰르파가 되겠다고 밝혔는데가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윤 의원의 복당 소감과 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이부 망천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정태욱 전 의원도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정 전 의원 역시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쪽에 갑니다.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도 승인됐습니다. 이 전 의원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역시 탈당했는데요. 이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했지만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치인들은요, 그 지역의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계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편향된 그 종교관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요. 원래 불교 신자는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불교 신자이죠.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그 뭐 교회도 다녔고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 성당하고도 또 관계를 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한국경제당의 대표로 총선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현재 여기 오셨는데요. 위원장님 뵈러 오셨어요. 위원장 뵈러 오셨는데. 그 내가 뭐 잘 몰라요. 왜 오셨는데. 한국경제당은 감히 미래통합당의 제2 비례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싶고 미래한국당의 자매정당으로서 보수 우파 국민들의 표심을 저희 당에 담고자 합니다. 미래통합당과 함께 2번 9번 동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우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 범야권의 통합을 위해 일괄 복당 신청을 받겠다며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공방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또 역시 필화라고 해야 될지 구설수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달 6일이죠. 대전 방문 때도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일본 지진과 지반에 관한 문제지 원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했는데 그때 학습이 좀 덜 됐는지 이번에 또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비슷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논란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일보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지금 밝혀진 내용이 공개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을 했고요. 지붕이 무너지는 정도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진과 해일에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붕괴된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와 IAEA가 확인한 내용이고요.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없었다, 안 됐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IAEA나 일본도 방사능 유출이 있었다고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말씀하신 대전 방문 때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4일 날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원자력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폭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수류탄을 던져갖고 산산조각 나는 뭐 이런 걸 생각하시고 지붕 무너지고 뭐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은 폭발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보면 누가 도대체 이런 발언을 했나 쭉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이 방사능 유출은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했다가 그게 3월 11일인데 3월 13일 날 드디어 폭발해가지고 일본 신문들이 원전 폭발, 이번에는 방사능 공포 이렇게 다 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그때에 저희가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죠. 지진과 해일이 원전을 덮치면서 건물이 손상되고 원전 기능은 완전히 마비됐고 대규모 방사능 유출로 이어졌죠. 그런데 이게 원전 폭발은 뭐 조금 개념상 다르다고 하지만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그 이후에 벌어진 10년 동안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세상을 저렇게 이해하고 있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합니다. 그렇죠. 이거 사실관계가 제가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원전이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은 원전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비유를 든 게 2011년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연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도 인정을 했고 IAEA도 인정을 한 겁니다. IAEA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세슘 같은 게 137이 나왔고요. 스트론톤이라고 하는 90이 나왔어요. 이런 대규모 방사능 유출은요. IAEA가 체르노빌 방사능 사고 아시죠? 핵발전소 원전 사고. 그 원전 사고 때 그 등급을 매기거든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이라고 있는데요. 그 최고 등급이 7등급입니다. 그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7등급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예요. 그러면 그 말은 IAEA라는 국제 원자력 위원회에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를 거의 비슷한 등급의 사고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있는 사실 자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란 두 나라 사이에 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수입이라든가 통관에 대한 검역 절차 강화 이런 것을 놓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지도자의 한 사람인데 국가 정부의 고위 관리가 그걸 방사능 유출이 없는데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을 했고요. 중국도 중단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세계 나라들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의 수산물을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그렇죠. 방사능 누출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된 여기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여권, 야권 다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 유출이 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너무 위험하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들, 온갖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비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생각이 윤석열 총장의 생각 속에서 저절로 나온 그런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오염 물질이 계속 나오고 그게 일본의 동쪽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그 해류가 돌면서 우리한테도 영향이 당장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너무 가벼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냐. 아니,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삭제해 주시오. 그러면 또 삭제가 되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건 부산일보에 삭제를 했는데 원래 온라인판에 올렸다가 4시간 30분 이후에 이제 항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얘기해서 그 내용이 또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됐는데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기사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가 완전히 어긋났거나 잘못 보도를 했으면 그건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자를 쓴 기자가 미디어 전문지와 인터뷰에서 그 내용, 발언 내용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발언을 한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측에서 항의를 해서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고 하니 그걸 빼줬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언론이 취재한 사람이 받은 사람이 인터뷰한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사를 바꿔줍니까? 그럼 언론의 사명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널리즘은요 원칙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맞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게 일단 보도되고 나면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발언한 내용이 잘못 전달됐을 때 그걸 바꾸는 것이지 이미 한번 나간 기사를 특정한 그것도 특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고 경선을 하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과 원칙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인은 정치 천연병이니까 조금은 더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한 얘기는 합니다만은 야 이런 실수가 이렇게 반복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지지율이 완전히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25 정도에서 멈추고 또 올라갈 때는 30을 또 넘기기도 하고 항상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율이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요 보수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수층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지금 후보가 저런 여러 가지 거의 뭐 매일 1일 1구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렇게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실수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후보를 찾지 못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윤석열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수 진영에서의 그만큼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제가 말하는 능력이라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또는 유권자들이 볼 때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다른 어떤 대안들을 찾으려는 모색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제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출마 선언에서 조금만 긍정적인 의미가 더 많았다면 어찌 보면 지지율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윤 전 총장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준비 안 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다는 거죠.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아직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더 준비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분도 준비가 아직 덜 된 후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옮겨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최재형 두 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그저께인가요? 다 같이 봉사활동 갑시다. 어려운 분들을 그랬습니다. 위해서 하고 당에서 같이 갔는데 이 두 분 또 빠졌어요. 맞습니다. 또 어제 또 모임이 또 한 번 있었는데 또 빠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당을 뭘로 알고 들어왔을까? 이제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잠깐 한번 좀 들어보시죠. 어쨌든 입당한 지 이제 뭐 기껏해야 이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잡아두는 일정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경선 준비 지금 저 10분 가까운 위원이 계시는데 이분들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겁니다. 지금 대표니까 잘 하실 거예요. 좀 기다려 주십시다. 이 정도의 뉘앙스를 조금 내밀지만 어제 그 당 모임에서는 뭐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설 비슷한 것까지 나올 정도로.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이 이제 두 후보 같은 경우에 뭐 두 후보만 몇 분이 더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의 주도권, 당이 예를 들면 선거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에 상당히 불편함을 표현한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무시로 보여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당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걸 외부로 표출하는 걸 자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런 갈등의 요소는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경선이 본인 주도로 또는 후보들 주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이 자꾸 개입해서 간섭하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그전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밀당을 하면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게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도 있습니다. 버스 경선론, 뭐 타지 않으면 출발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즉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요소는 지금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패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아프게 남아있고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선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경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후보 입장에서는 왜 자꾸 당이 끼어드느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주도권 싸움에서 결국은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캠프와의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권에서 이렇게 어지럽게 뭔가 좀 제대로 된 진척이 없는데 비해서 여권은 괜찮으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재명, 이낙연 두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에는 좀 치열합니다. 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도 소환되고 전직 조폭 조직원들도 소환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하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찍은 사진 이게 이제 공개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공개한 행위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거죠. 사실은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후보 간에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약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건데 이제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최성해 이제 전 총장과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친문 진영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끌어올리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친문 진영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최성해 전 총장과의 사진이 공개됐고 저게 찍힌 게 문제는 지난 총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리고 총선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당시의 후보도 최성해 전 총장에서 모를 리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둘이 사진을 찍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거냐. 더구나 최성해 총장이 발언한 게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친문 진영, 소위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친문 진영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를 좀 끌어오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들은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저기 의례적인 기념 사진일 뿐이라고 하지만 저 사진이 갖고 오는 파워,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과거 조폭 출신 인사와의 사진 이걸 또 공개하고 이재명 쪽은 또 우리도 있다라고 같이 또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을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최근에 그 광주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사장에서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그때 연루된 사람으로 알려져 지금 도피 중에 있어요. 저 사람 문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이 5.18 관련된 무슨 모임에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뭐 위원장 같은 걸 맡고 계셨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시는 것 같은데 이낙연 그 캠프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지금 두 분이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저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다시 또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이낙연 후보와 또 저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두 장의 두 컷이 있는데 그 사진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양측이 다 저 지금 문제가 되는 문모 씨라는 분, 문모 씨와의 찍은 사진은 두 군데 다 있다라고 폭로전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진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도 찍었고 이낙연 후보도 사진을 찍었으니 저분과의 사진 찍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문제가 남은 건 뭐냐면 최성해 총장하고
지금 이낙연 후보 예. 찍은 사진만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잘 넘어갈지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예.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그러니까 당에서 검증단을 만들어서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주시오라고 하는데 아까 송영길 대표는 아니 중간에 갑자기 당이 또 끼어들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후보들의 비호감도 비호감도 조사에서 1등이 이낙연, 2등이 이재명 둘이 맞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저 뒤에가 있습니다. 뒤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저는 두 분이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은 서로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네거티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자꾸 엑스켈레이트 된다고 그러는데요. 예.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아주 민감한 사안 그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대선 과정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얘기까지 꺼내게 되면서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거티브 공방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검증을 해서 필요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네거티브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검증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깊어지게 되면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말씀하신 건 비호감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후보들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마 캠프에 조직에 이제 갖춰져 있으니까 좀 국민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궁금하십니까? 맞습니다. 저 후보에 대해서. 예.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뭐 이런 생각인 식으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한 달째 1000명대 확진 규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며 위중증 환자도 늘어 일부 지역은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000명대 확진 규모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중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사흘 동안 잇따른 위중증 환자만 40명으로 누적 369명에 달합니다. 7월 중순 이후에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 사이에 그 위중증 환자가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은 70% 이상, 경기는 64% 넘게 찼습니다.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환자가 입원하는 중환자 병상을 놓고 보면 인천은 아예 남은 병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비수도권 상황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열흘 가까이 70명 넘는 환자가 쏟아진 대전은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동났고 전북과 경북 지역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합니다. 비수도권은 4차 유행 이후 연일 최다 규모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비수도권은 의료의 그 병상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의료 과부하로 인해서 환자들이 제때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늘 수 있습니다. 방역 강화로 환자 규모를 줄이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식당이나 샤워장, 체육시설처럼 여럿이 함께 쓰는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만큼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 식품 가공업체 관련 확진은 모두 60명대로 늘었습니다. 문제로 꼽힌 건 공용 공간. 직원들은 샤워실이나 구내 식당을 이용했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함께 숙식을 해결한 게 전파 경로로 추정됩니다. 회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서로 뭐 마스크가 잠깐씩 벗을 때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여럿이 춤을 추는 곳에서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연예기획사 관련 확진은 20명에 육박합니다. 격렬하게 춤추면서 서로 거리를 두지 않아 연습생들끼리 감염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 지하에 있는 연습실에서도 노래를 하면서 감염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젊은 층이 몰리는 PC방에서 이용객들이 흡연실을 쓰면서 감염됐고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학원에서도 확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수업 시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으나 일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였고 장시간 함께 수업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기존 집단 감염도 지인 등 전파로 계속 규모를 불리고 있어
어느 공간에서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어디서든 마스크를 꼼꼼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마스크 착용만큼 중요한 게 환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환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지키셔야 마스크 착용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정부는 일부 고위험 공용시설에 대해선 추가적인 방역수칙을 적용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구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1년 4개월 만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에만 3곳, 또 경북 안동까지 이른바 자매교회를 두고 있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교회. 지난 3일 이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틀 만에 100명 넘는 교인이 감염됐습니다. 이 교회는 대구 수성구, 동구, 달서구 등 3곳, 또 경북 안동에까지 같은 이름을 쓰는 이른바 자매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 4곳의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보는 일이 잦아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이 4개의 교회, 안동에 있는 교회까지 포함해서 4개의 교회가 6월부터 7월까지 매 주말 모여서 함께 예배를 집회를 한 점도 파악됐고, 대구 수성구의 태권도장에서도 연쇄 감염이 반복해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었습니다. 교회와 태권도장 집단 감염 영향에 대구에서는 신천지 관련 대유행을 겪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할 수준입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이게 뭐 언제든지 100명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민들께 좀 더 당부를 드려서 4단계까지 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방역 당국의 입장이고요. 확진자 급증에 병상 부족도 우려되는 상황. 대구시는 기존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40개 늘리고 경북 경주에 새로운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그동안 먹통 사태를 반복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시간당 최대 200만 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 예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한 50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접속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시스템이 먹통되는 사태가 반복됐습니다.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온 식구대로 매달려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데 뭐 7월 12일 할 때보다도 월요일 할 때보다도 더 엉망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디다가 항의를 해야 됩니까? 대리 예약과 동시 접속 등으로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 마비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버 확충과 데이터베이스 효율화 등을 통해 시간당 최대 30만 건이었던 것을 최대 200만 건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 10부제 예약 형태로 시작되는 18세에서 49세 사전 예약 때 최대 인원이 동시에 접속해도 30분에서 50분이면 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한 만큼 시간을 분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활한 예약을 위해 예약이 집중되는 저녁 8시를 피하시고 9시 이후부터 이용하시면 빠르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접속 대기를 막기 위해 대리 예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단말기로 동시에 사전 예약을 시도할 경우 최초 본인 인증이 끝난 단말기 외에는 10분간 본인 인증이 차단됩니다. 본인 인증도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가 아닌 간편 인증서를 통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휴대폰 본인 인증보다 접속 처리 속도가 빠르며 카카오, 네이버, 패스 앱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본인 인증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인증 수단별 혼잡 상황을 신호등 방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예약자가 혼잡이 덜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약 시스템 접속 때 가장 큰 과부하 요소로 여겨졌던 본인 인증 기능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K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의 상용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 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하여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달 중에 국내 기업 개발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에 진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의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인류의 감염병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백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합시다. 네, 들으신 대로 정부가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한 K글로벌 백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우리 백신 우리 걸로 만들어 쓰고 남들 백신도 우리가 만들어서 좀 공급하고 생산 시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2조를 5년간 투자를 해서 우리의 그 백신 개발 능력을 이제 강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체 백신들을 요번에도 만들고 앞으로도 이제 더 잘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그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서 뭐 부스터샷 등의 새로운 백신 물량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백신의 공급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산 기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물량을 좀 늘려가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들립니다. 근데 흔히 이제 듣기로는 신약을 개발하려면 한 10년은 걸리고 보통 한 1조, 2조는 퍼 부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어떻게든 상용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오늘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코로나가 발병한 시점부터 국내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그 연구 개발을 계속 해온 상황이고 앞에 보도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3상 임상 시험 그러니까 백신이 허가를 받고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그 검증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이번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 3상을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한 6개월 정도를 잡으면 내년 초쯤에 3상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허가를 받는 단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에 코로나19 초반기에는 이제 세계 각국들이 치료제에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백신마저 나오면 이제 후다닥 맞고 끝나면 되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변이가 계속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경쟁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계속 투자가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기존에는 한 70% 정도의 국민이 접종을 받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했지만 지금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의 최소 2배, 많게는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 100%가 다 접종을 받아야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백신의 수요도 많아지지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백신의 전 세계적인 수요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생산 물량을 늘리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곳을 생산 기지로 활용하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적인 측면에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저개발 국가의 백신 공급을 조금 더 쉽게 하는 그런 역할을 국제사회에 하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의미에 이제 그런 예. 것도 담겨 있군요. 네. 예. 실제적으로 이제 백신 얘기를 좀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백신에서 이제 한참 앞서서 접종을 시작하고 네. 많이 이제 마친 나라들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18세 이하로는 일단 백신 접종 대상에서 빼놨었는데 네. 이게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 면역에 가까운 상태로 되도록이면 가야 되는데 백신을 안 맞아서 면역력이 없는 인구 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에서 코로나19가 쉽게 전파되고 대규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갖게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저희들이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애들은 안 걸린대. 근데 네. 애들은 뭐 잠깐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린대. 네.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된대. 그런데 뭐 굳이 백신을 맞아갖고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유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코로나19는 어른들이나 노인과 달리 그냥 감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걸리더라도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인데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감염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중병이 걸리고 사망을 하고 입원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계속해서 학교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집단 감염 생기면 학교 문 닫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 때문에 감염이 어른들과 노인과 고위험군에 전파되면 이제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이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괜찮은데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아이들이 부작용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까지의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정부가 강력하게 권고하고 뭐 개인이 선택하긴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백신 접종이었다면 소아에 대한 접종은 훨씬 더 개인의 선택 또는 부모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때리면 또 거리두기 조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어느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강화하고 오래 끌고 가는데 못 견뎌서 에이 몰라 하면서 반발이 커져가지고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그건 또 어떡하나. 그 기준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위기감 또는 어떤 식의 방역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 국민들의 생각과 정부의 방역 지침 둘 사이에 갭이 그러니까 그 격차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나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매 2주마다 뭐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많은 이런 그 논란을 반복할 게 아니라 정부가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코로나의 방역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11월, 12월 되면 집단 면역 형성돼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소위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전략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존의 그 오래된 방역 전략을 그 새로운 공존 전략에 맞춰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야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납득을 국민들한테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놔야만 이제 정책을 쓸 수 있는 거겠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성남의 김밥 전문점 관련 식중독 환자가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무더운 날씨 속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무더기 식중독 증상을 보인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 전문점입니다. 출입구에는 관리 소홀로 장염 등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김밥을 산 손님 가운데 40명이 분당 서울대병원과 재생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역시 무더기 식중독 증상을 보인 분당의 또 다른 체인점도 문을 닫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지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팔린 김밥은 모두 4,200여 줄. 천여 명의 고객이 찾았기 때문에 유증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의 이 건물 중에 저희가 제일 잘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나왔는데도 이 학원가라고 하니까. 보건당국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5명에 대한 가건물을 채취해 신속 검사한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거나 감염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는데 최종 결과는 오는 9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20-30분마다 세균수가 2배씩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설사와 복통, 발열이 나타나면 심한 탈수 증상으로 전해질 장애가 올 수 있는 만큼 병원을 찾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음식물이 세균에 잘 오염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는 증식을 잘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음식물은 장기간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조리해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며 이른바 무인 카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이나 위생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점원 없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단말기로 주문 결제를 대신하는 무인 카페와 무인 스터디 카페.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장 20곳의 코로나 방역 관리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어도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곳은 90%에 이르고 그나마 체온계도 없거나 작동이 안 되는 곳은 60%나 됐습니다. 또 출입 명부가 없거나 한 달 넘게 작성 이력 없이 방치된 곳은 15%에 달했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안전기준을 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도 있었는데 전체의 30%는 커피 머신 취수부에서 15%는 얼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3곳에서는 정수기와 커피 머신에서 대장균군이 나왔습니다. 일반 매장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 매장이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인 카페의 절반은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으로 신고돼 있어서 소화기나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무인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 시설 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어서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음료나 얼음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양한 무인 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무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종 구분을 요청하고 미흡한 사항이 지적된 사업자의 자율 시정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지난해 말 조류 인플루엔자로 알을 낳을 닭들을 대거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초부터 달걀 값이 뛰었습니다. 보십시오. 도대체 달걀 값이 뛴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하나 못 잡고 있냐 난리가 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병아리를 그래서 많이 공급했고 병아리 사서 농민들이 다시 키워서 알을 낳도록 농민들에게 보상금도 열심히 지급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가 문제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해 말에 발생하니까 500m 이내는 모두 닭을 살처분하시오라고 돼 있던 기준을 확 바꿔서 3km 이내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닭이 다 살처분되고 나니까 너무 심하다고 난리가 나니까 다시 1km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이미 늦었죠. 그리고 보상금, 정부는 보상금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잘 보십시오. 자, 알을 낳을 산란계의 생산비, 그다음에 거기에서 알을 얼마나 더 낳을 수 있었는가를 따지는 잔존가치 9,400원, 4,200원 한 마리당 합쳐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부터 기준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생산비, 그 닭을 키우는데 얼마나 들었나는 농민들이 영수증을 갖고 와서 제시를 하면 그만큼만 주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는 닭 같은 경우 그 영수증을 제대로 챙겼을까요?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있는데 특히 문제는 닭장을 수리한다거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라는 게 제대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비를 옛날처럼 못 받습니다. 그나마 그게 제대로 지급이 되느냐 그것도 따져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병아리값, 닭값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정부의 기준은 조류 인플루엔자 최초 발생일 전달의 평균 닭값으로 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닭을 어떻게 사서 키우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방역을 제대로 했냐, 소독을 제대로 했냐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돈을 깎아버립니다. 심하면 50%, 60%까지 깎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민들이 생각했던 금액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가들은 결국 빚을 내서 병아리를 다시 사서 열심히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아직 잘 못 느끼시겠지만 달걀 공급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예, 6,100원에서 6,080, 6,100 쭉쭉쭉 해서 5,900까지 생산지에서는 달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2017년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7,160원까지 달걀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과 같은 일이 쭉 벌어지니까 달걀값이 얼마로 뚝 떨어졌냐면 4,8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달걀 하나 생산에는 5,000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자, 달걀값이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 달걀값을 잡으려다가 축산 농민만 늘 잡는 그런 정책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장관은 달걀 파는 마트에만 가지 마시고 양계 농민들도 꼭 만나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굴착기 장비에 부딪혀 또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 희생자인데요. 현장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현대건설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굴착기가 세워져 있고 옆으로 패인 도랑에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60대 김모 씨가 굴착기 장비에 충돌해 숨진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 건설 현장입니다. 이 뒤를 보면 김 씨는 이곳 현장 지면 2m 정도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전 굴착기는 상하수도 관로 위로 흙메우기를 하던 상황. 작업 도중 굴착기 장비가 김 씨를 강하게 때리듯이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잠깐 쉬겠다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폭발인 기사한테는 전달이 안 됐는 것 같아요.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고 바가지를 내려 꼽다가 아마 사고가 났다고. 당시 현장엔 위험 여부를 파악하고 알리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굴착기 기사가 마음대로 작업 장소를 옮겨 신호수를 미처 투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굴착기가 진행되는 방향대로는 신호수가 배치가 돼 있었고요. 돌아가신 재해자분이 계신 곳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업을 하는 구간이 아니었으니까. 긴급 점검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일단 굴착기와 안전장비 사용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관련된 작업은 당분간 못하게 작업 중지 명령 조치를 지금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에 대해 구검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굴착기 기사와 현장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굴착기 사고 이전에 김 씨가 이미 숨져 있었다는 현대건설 주장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대건설 관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건설 현장을 특별 감독해 모두 301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9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 속에 중소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심리 지수가 하락하는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가 일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확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음식업과 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은 7월 첫째 주 회복됐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중도 떨어져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2%에 머물렀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130조 원 규모의 금융권 채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9월 말까지 설정되어 있는 금융권의 채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2차 추경 예산 중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하반기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 납부 유예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올림픽 소식 전해드립니다. 야구 대표팀이 미국과 패자 준결승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면 모레 일본과 다시 한번 금메달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예, 여자 배구 대표팀은 내일 4강전을 치릅니다. 올림픽 소식 스포츠부 서봉국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여자 배구 터키전. 이러면 안 되는데 싶다가 일본하고도 이렇게 해서 이겼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했는데 역시 명승부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우리 대표 선수들 정말 힘들 것 같은 세계 4위의 벽을 똘똘 뭉치면서 넘어뛰었습니다. 터키 선수들 우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예. 경기는 끝났지만 아직까지 후일담이 나오고 있는 명승부였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의 다큐멘터리 제목이 라스트 댄스인데요. 김연경 선수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김연경 선수도 나이가 있어서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일 텐데 라스트 댄스라고 할 수 있고요. 터키 대표팀 12명 가운데 11명이 김연경 선수가 터키 리그에서 뛸 때 동료였거나 혹은 상대 팀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자, 경기 전에 어제 그 터키 주장 선수도 김연경 선수와 친분을 과시하는 SNS 사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터키가 산불이 나서 모든 선수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선수들이 많이 울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팬들을 중심으로 터키에 묘목을 보내자 이런 움직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세계 배구계가 김연경 선수의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억 명에 하나 있을 정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발리볼 월드의 평가인데 사실 네. 이 말은 그동안 김연경이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이라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10억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선수라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예. 사실상 김연경 선수가 어제 터키전뿐만 아니라 이번 올림픽에서 그런 말들을 실제로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기록만 봐도 김연경 선수 거의 만능 선수에 가깝고요. 예. 득점은 2위인데 리시브도 8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도 상당히 가담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고요. 득점 1위가 세르비아의 보스코비치 선수인데 이 선수와는 김연경 선수 25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연경 선수 키가 192cm인데 이런 선수가 리베로 대신에 서브를 직접 받고 그리고 그렇죠. 이른바 디그라고 하는데요. 예. 그 깊게 떨어지는 수비를 몸을 다이빙을 해가면서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배구 용어 중에 공격수 중에 공격만 잘하는 선수를 반쪽 선수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김연경 선수는 반쪽 선수가 아니라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른바 대체 불가능한 선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김연경 선수는 중학교 때까지 키가 165cm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할 수 있는 게 토스나 이런 기본기 연습이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서 갑자기 키가 크면서 지금 192까지 자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단했던 기본기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국내 프로 배구 리그에서 이제 수입해오는 외국 여자 선수들 보면
정말 키 크고 뭐 공격 잘하죠. 그러나 수비에서는 빼주거든요. 그죠? 감독들이 거의 제껴놓죠. 네, 그렇죠. 근데 김연경 선수는 거기에다 수비를 하는 데다가 이제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하면은 뭐 엄청난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예. 자, 그런데 내일 브라질과의 이제 준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쉽지 않은 승부인 것은 분명하고요. 일단 브라질이 우리보다 랭킹도 훨씬 높습니다. 세계 2위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팀이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팀이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올림픽 전초전격인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 참가를 했었는데 이때는 3승 12패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졌던 팀이 도미니카, 일본, 터키 이번에 모조리 이긴 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때 졌던 팀을 이번에 다 이겼고 브라질도 그때 졌던 팀이니까 사실은 한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의 대표팀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한 달쯤 전에 졌던 팀들한테 다 이겼고요. 브라질은 그때도 지고 사실은 이번 조별리그 첫 경기도 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결과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질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브라질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승한 강팀입니다. 득점 3위 로드리게스가 주축이고요. 사실은 뭐 브라질이 축구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남녀 배구도 국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물론 어렵겠지만 갈수록 끈끈해지는 우리 선수들 조직력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김연경 선수가 조금 전에 연습을 마쳤는데 내일도 목에 피가 나도록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전 승리 소감도 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뭐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정말 한 점 한 점이 중요한 승부가 될 거고 그 한 점을 누가 정말 더 가져가려고 막 노력하고 그 간절함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선수들하고 얘기해서 4강전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야구 대표팀은 지금 미국과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단기전일수록 먼저 점수를 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5회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회 첫 점수를 줬고 또 4회 솔로몬을 맞으면서 현재 2대0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오늘 지면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금메달 획득도 일본과 재격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요. 선발 1위 투수가 나이가 어리지만 잘 던지고 있는데 타격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우리 팀은 그간 부진했던 중심 타자들 좀 교체를 했습니다. 안방마님, 포수, 양희지 선수를 빼고 강민호 선수를 넣었고요. 그리고 오젤 선수를 빼고 뭐 박건우 선수 이런 선수를 넣었는데 아직까지는 점수를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 투수가 2점을 내줬고요. 현재는 2대0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 이기고 어떻게든 3, 4위전이나 결승전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용어도 일단 좀 생소합니다. 패자의 준결승전. 그러고 나서 또 뭐 같은 팀하고 또 붙게 되고 이기면 또 어디 가서 동메달을 놓고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야구 경기 규칙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번 대회 6팀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팀에서 좀 경기 수를 많이 늘리자는 그런 방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비 리그가 아니냐, 끝까지 죽지 않는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경기가 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지게 되면은 모레 정오에 도미니카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되겠고요. 사실 주최국 일본의 우승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보험 같은 그런 방식인데 우리 팀으로서는 사실 손해 볼 것이 없지만 일단 오늘 경기를 이겨야 다시 금메달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기고 한일전 재격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호와 10호 태풍이 연이어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말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더위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중국 남동해안과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두 개의 큰 원형 구름이 보입니다. 9호 태풍 루핏과 10호 태풍 미리네입니다. 두 개의 태풍은 이례적으로 동쪽으로 동시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태풍 모두 일본으로 향하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남해안으로 이동할 10호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휴일에는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 다음 주 초중반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이 9호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첫 영향을 주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태풍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발달하면서 서로의 강도와 진로에 영향을 주는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이 태풍 진로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두 인접한 태풍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일으킬 경우 이 9호 태풍의 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11태풍 진로 변동에 따라서 현재 중기예보에 도입되어 있는 강수의 영역이 굉장히 변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하지만 두 개의 태풍이 잇따라 영향을 주며 그동안 맹위를 떨쳤던 무더위는 기세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 4도 정도 낮아지고 열대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간의 비방전이 치열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이 문제가 됐는데 8735님, 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큰 범죄 행위입니다. 공직자 때는 안 했다라는 변명은 좀 아쉽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태풍 예보 전해드렸는데요. 9330님,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인데 태풍이 오면 폭염이 좀 사라질까요? 하셨습니다. 네, 올림픽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군요. 우리 선수들 매 경기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목 쉬도록 집에서 두 손을 모으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야구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4592님, 일본이 본인들 유리하게 만든 토너먼트 제도인데요. 우리가 덕 보고 이기면 더 통쾌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9 수사대가 만들어져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특히 폭행이 심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뉴스엔 저녁,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